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근육 있게 정치적 근육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네.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은 공통적으로 공유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0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30일에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달력을 놓고 보면은 날짜가 몇 개 없긴 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보면 공무원이 선거를 위해서 퇴직을 해야 될 시점이 5월 4일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29일 날 국민의힘 4강에서 이제 2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50% 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결승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29일 날 결승전이 될 텐데 29일 날 또 뭐가 있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29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5월 달에 관두게 되면 너무나 빠듯하고 지금 오늘 뭐 뒤에서 2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한미 2+2 그렇죠.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 어떤 방향성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큰 틀이 나온 것 같아요. 물꼬를 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성과가 아마 공유되고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판을 깔아줬다고 예. 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관세 전쟁이라는 그리고 통합이라는 어떤 화두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누군가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공감대가 쌓이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한 30일 전후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의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충돌이 있을 것이다 예측은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우원식 의장이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 착심 비판을 했는데 보면은 뭐 앉아 계시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하실 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섰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작심 비판이란 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작심 아니다. 저는 월권이죠. 월권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종의 전 폭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원식 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인데 민주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대리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말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뭔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네.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해야 할 것은 뭐냐? 상설 특검 관련해서 추천하는 것들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명 헌재재판관 구인 체제가 퇴임을 함으로써 그게 미완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 완성체로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기준이 굉장히 자기적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민주당 위주다. 그래서 도리어 저는 우원식 의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의장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부터 하셔라. 그리고 다른 것 떠나서 대통령이 거리 시에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 제71조에 따른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권력서열 1위잖아요. 2위가 의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위가 1위한테 이래라 뭐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본인이 본회의장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장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제의 상황은 도리어 국민들로 하여금 소위 갑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게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12조 원이라는 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을 한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회 특히나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민낯 국민들도 알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장이 정리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것 같다. 이런데 이런 입법 권력을 가졌는데 행정 권력까지 갖는다? 그러니까 대행으로서 그냥 마치는 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도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또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일단 30일이라고 날짜가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요. 그보다 더 앞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마 결정을 했을 때도 약간 깜짝 등장하게 됐잖아요. 깜짝 이벤트 같은 게 이번에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다면 뭐 주말도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스타일상을 봤을 땐 국무회의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한적으로 나왔을 때 단일화 협상을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하튼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최종 주자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결승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5월 3일에 나올 겁니다. 그럼 5월 3일 이후에 단일화 협상이 있는데 이게 후보 등록일이 5월 10과 11일이에요. 그렇다면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지면 그때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룰 협상. 그리고 룰 협상과 더불어 뭔가 말을 해서 토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한 2번 정도, 한두 번,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봤을 때 오 시장은 적합도. 그다음에 적합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야권 후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여권 후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후보냐, 국민은 후보냐 이렇게 후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게 적합도고 그다음에 이게 또 누가 땡땡땡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이게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오세훈 시장은 이른바 적합도를 따졌습니다. 누가 그 당시는 야당이었으니까 야당 후보로 적합한가 이렇게 물었고 하려고 했고 안철수는 누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이 경쟁력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쉬워요. 반반씩 했습니다. 반반씩 하면 되죠. 여론조사 2군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덕수 대행은 경쟁력을 좀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한다. 맞습니다. 보면.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누가 1등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본인은 적합도보다 경쟁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적합도하고 경쟁력 이 두 가지가 됐는데 저는 혼합하는 게 그냥 제3자가 봤을 때 좀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합하는 게 좀 간단하긴 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룰 세팅에 대해서 삽파 싸움을 하는 게 지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하셨고 지금 일각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 발표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어떤 토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분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서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나오는 부분이 본인의 의지,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 경선 상황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종속 변수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시작부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지금 여당 경선이 진행 중인데 여당의 각 후보들도 한덕수 대행과의 그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등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한대행의 그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게 의원인데 앙숙으로 꼽히던 그 이준석 의원과의 그 과학기술 분야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포지션상 당내 경선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사랑의 짝대기 지목하는 게 있었는데 본인이 지명한 사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2분은 2번씩 그리고 나머지 1분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3번의 토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번외에 뭔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준석 후보는 개혁혁신당 후보이기 때문에 누구랑 토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리고 두 분 다
이른바 이과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AI 관련해서 서로의 어떤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서로 얘기해서 뭔가 이슈를 조금 키워보자. 그 이슈를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켜보자의 어떤 전략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딱 등판을 했을 때 네. 벌써 한 3주 정도 되죠? 그 정도 됐죠. 예. 그때 제가 딱 맞췄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경선을 할 텐데 단일화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는 다 지지를 할 거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4등 후보예요. 3등 후보나. 네. 근데 1등이나 2등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단일을 안 한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 이 선거는 예.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 때 나왔던 오 시장님의 그 워딩을 빌리자면 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이 당내에 음. 횡행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돼서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예. 저도 사람이니까. 예. 그렇지만 뭔가 더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걸 오픈된 태도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무소속 후보를 이기면 내가 더 큰 김기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밟고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상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군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맞추셨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입장을 바꿨죠. 네, 그리고 예. 한동훈 후보도 어제 세 번째로 입장을 바꿨고 네. 안철수 후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하지만 뭐 단일화는 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네. 다 찬성하는 거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만약에 1등이 될 경우에 그때 가서 또 말 바꾸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네.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되는지 이 입법 권력만 가졌는데도 권력을 남용해서 대한민국을 절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거덜나게 만드는 건데 이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얘기 저희가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범보수 진영 뭐 여론조사에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직 폭발적인 수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모든 것들은 시간에 있어서 언제 타이밍 때 오르냐 내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올랐다가 본선에서 빠지거나 지금 올랐다가 좀 이후에 빠지면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예. 하나하나 토대 이거를 단단하게 다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에 가지는 우리가 기대가 있지만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기대감이 확인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모습 단호하면서도 우원식 의장이 뭐 자리 있어달라 하니까 그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권위적으로 보일 필요도 없고 충분히 내가 예를 갖춘다.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그리고 제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자료를 보고 여기 영상을 보다 보면 저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고함만 지른 당입니다. 그래요. 아니 대정부 질의 때 관련해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하나 찾으면 관련된 게 연이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수많은 대정부 질의 때 민주당 고함만 지른 당 의원들이 고함만 지르더라고요. 많이 지르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대응하는 걸 보면 차분하게 팩트를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기도 합니다. 이보세요. 이렇게. 그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건이나 반기문 유엔 총장을 빗대는데 저는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여야를 넘나들면서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본인이 총리로서 일했던 노무현 정부 때 그 여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게 있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근육 있게 정치적 근육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예. 민주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땡큐라면서요 나오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버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감이 또 상당히 네. 중요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주미 대사도 역임을 하기도 네. 했었고 지금 뭐 저희가 잠시 후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2부에서 다루겠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대로 방한을 해서 재계 인사를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최고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최고의 실세인데 관심은 과연 대권 후보군들도 만나고 가느냐. 뭐 일단은 일단은 재계 인사들만 만난다고 네.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하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예. 한덕수 권한대행 만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만날 수도 네. 있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동맹 아닙니까? 네, 예.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의 민주당과 트럼프의 공화당이 굉장히 이질적일 것 같다. 다른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통 분모는 뭐냐?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셰셰를 말하는 대만, 중국의 셰셰, 그다음 미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그리고 또 중국을 큰 봉우리, 예.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하면서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그 민주당 이쪽은 뭐 솔직히 말해서 싫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자유 진영 내에서 제조 패권 국가로서 본인들은 이제 제조 패권 국가가 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1인당 8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4만 달러. 제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힘들어요. 예.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다음 방산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미 FTA 협상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하겠다고 했고 그게 MB 정부를 거쳐서 12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 정작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서 지금은 한미 FTA 관련해서 모든 협상 잘하라는 거예요. 발목 잡아놓고. 그래서 그 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수출이 6,838억 달러 최대. 네. 그리고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했는데 연간 10년간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우리가 연평균 100억 달러씩 벌어요. 예. 근데 우리가 77억 달러씩 한국이 대미 투자합니다. 아. 이런 맥락과 협상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고수란 느낌이 뭐냐면 맥락과 서사와 그런 그렇죠. 전후 배경을 예. 아는 사람이 네. 협상을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게 된다면 한미 동맹 이게 안보적, 외교적 그런 걸 넘어서 경제 동맹으로서의 어떤 끈끈한 한미 동맹 윈윈으로서 자리 잡았는데 과학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서로 간에 굉장히 좀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거라고 봅니다.